계약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계약서가 뭔가 내용이 빠진 것 같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의사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 많은 경우에 이 계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약의 부족한 내용을 살려서 유효한 계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일정 부분 불명확한 계약에 대해서 계약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계약을 살리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죠.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까지 다녀오고 가서 어렵게 체결한 계약서에 약간의 흠이 있다. 그 흠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 부족한 내용이 있어도 그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적요란에 그냥 펜으로 써 있습니다. 펜. 아무런 단서 없이요. 근데 A는 파운테인 펜을 생각했고요. B는 샤프 펜슬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나중에 우리가 합의했던 것이 약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다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말한 펜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야, 우리는 파운테인 펜이라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 우린 샤프 펜슬이라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 부분에 유닛 프라이스에 대해서 국적 표기 없이 달러라고만 써 있으면은 이것이 과연 US 달러인지 호주 달러인지 홍콩 달러인지 나중에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나라 돈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 당사자가 생각한 것이 서로 달랐어요. 당사자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그 계약을 무효로 하지 말고 계약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석하자. 그리고 문서에 표시된 문구에 대해서는 통상적 의미를 부여하자. A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B가 미국 기업인데 A가 B에게 보낸 서류에 유니트 프라이스에 달러라고만 써 있었고 US 달러라고 써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런 경우에 수입자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야, 그거 홍콩 달러야 아니면 호주 달러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홍콩 달러나 뉴질랜드 달러로 거래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에 표시된 문구에 대하여서는 통상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부동문자를 두 줄로 지우고 그 위에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글씨를 적으면은 그 글씨가 훨씬 더 앞서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 작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누가 봐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끝까지 해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작성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그렇게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의 요건으로 이번에 마스크 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셀링 오퍼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마스크 200만 장을 수출할게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B는 마스크가 굉장히 급한 시점이었고 정식의 계약서를 체결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B의 사장님은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빨리 여기 송금해라. 그리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라는 수출자가 야, 우리 너희한테 못 팔겠어, 더 비싸게 파는 나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너한테 돈을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A가 항의를 하죠. 우린 계약서 체결한 적 없다 라고 얘기했더니 B는 그래, 네 말 맞아, 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나는 돈을 보냈어 너한테. 그래서 우리는 문서에 의한 계약은 없었지만 내가 너로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고 너는 나한테 그 제품을 선적해야 돼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출자는 대금 전액의 적기 지급을 기대하고 있고 수입자는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전량의 적기 선적을 기대하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수입자가 기대하는 것은 적기 선적이지 적기 도착이 아닙니다. 수출자는
적기에 배에 실어주거나 항공기에 실어주면 되는 것이고, 적기에 선적된 물건이 나한테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것은 운송인에게 물을 책임이지 수출자에게 물을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서 체결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죠. 그 계약이 나중에 유효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서를 변경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의미 없는 조항은 없애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드린 것처럼 계약 체결을 하였고 납기를 정하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업 라인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일자를 못 지키게 됐다. 그런 경우라면 또 계약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도장을 찍고 출항한 배인 계약서가 끝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우리는 계약서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베트남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베트남 기업과 우리 기업의 차이점을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협상 중에 베트남 기업이 예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일단락 협의가 된 줄 알고,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고마워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점심 먹고 와서 얘기를 다시 했더니 억셉트가 아니고 까릿, 너의 말을 알아들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베트남 기업, 베트남과 사업하시는 회사에서 보시면 될 문제고요. 베트남과 상관이 없는 분이라도 우리나라 상거래와 우리나라 기업 문화와 다른 나라는 많이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라는 점을 인식하시라고 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화적 차이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셔도 우리나라와 다른 상거래, 우리나라와 다른 비즈니스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짧은 순간 안에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여서 우리는 너의 비즈니스 문화가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쓸 거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처음 출장 갈 때 준비를 두 가지 했었습니다. 베트남 독립영웅 호치민에 대한 일화를 좀 읽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국내 법률 중에 외국 기업이 베트남 들어와서 베트남의 전통과 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베트남의 사회 풍속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적어놓은 법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미팅 자리에서 호치민 주석이 50년 전에 했던 말을 제가 인용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 법률에 의해서 난 너희 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것만 강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트남 기업이 일어나서 저한테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우리 기업에 왔던 수많은 한국 기업 중에 너처럼 호치민 주석 얘기를 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끄시고 또 거래랑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거래를 완성시키시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 무역계약관리편에 제가 추가라고 적어드린 것은 요 근래 집어넣은 겁니다. 분쟁 해결 조항은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시에 삽입하십시오. 우리가 견적송장만으로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 가서 너 우리나라 가서 재판받아라, 너 우리나라 가서 중재받아라 그러면 절대 안 오죠. 그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해서 네가 우리나라 가서 재판해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4번, 요새 이메일 해킹이 많다 보니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오는 메일 중에 우리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일로 돈 보내라 라는 노티스가 오면은 지금처럼 돈을 보내지 마시고요. 아, 계좌번호가 바뀌었어? 그럼 우리 계약서 갱신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위기감을 느끼시도록 결제 계좌 변경은 계약 변경에 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계약서에 결제 계좌를 명시하시고, 결제 계좌가 변경되면은 계약서를 수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결제 계좌 바뀌었다, 일로 돈 보내라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피해의 기속 주체는 누구냐? 이건 송금자 책임입니다. 송금자가, 즉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너 이 계좌번호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돈 보낸 것이 정말 큰 책임입니다. 그래서 해킹으로 인한 피해의 주체는 수입자인 송금자이지, 수출자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고 하더라도 수출자는 잘못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 한국에서 가장 시차가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한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가 14시간 후에 그쪽 워킹아워에 맞춰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너희 계좌번호 바뀌었니? 어떻게 바뀌었니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우린 그건 안 한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에 의해서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수입자의 책임이 100%입니다. 6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적 송장만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클레임 관련 조항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미비를 막기 위해서 견적 송장 맨 마지막 줄에 만약에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클레임을 제기한다라는 규정 한 줄 넣어두시면은 나중에 내가 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클레임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죠. 제품 수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객관적인 사진을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낸다. 그리고 영어로 작성해야지. 우리가 중국어를 잘한다. 그래서 중국 기업과 중국어로 계약을 작성하신 계약서 쓰신 분을 제가 봤는데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 문구의 통상의 의미를 넘어서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의미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는 디펜스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는 그 나라 말이 아닌 중립 언어인 영어, 우리말로 쓰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영어로 작성하실 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게 외국에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용 증명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인정되는 제도고요. 일본이나 미국, 외국에 보내실 때는 수신 확인되는 이메일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DHL, 페덱스 같은 쿠리어를 쓰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의 목적은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통첩한 파이널 워닝이 너의 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특별히 법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DHL 돈 들여서 보내실 건 아니고 만약에 상대방 이메일이 우리 이메일과 수신 확인이 된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DHL 비용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관심 가져 하는 무역 사기에 대해서 보시죠. 무역 사기의 정의는 마치 무역을 하려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만을 빼앗거나 제품만을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서류 위조, 그리고 일부러 돈을 주지 않고, 그리고 목적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실는 경우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역 사기는 무역 클레임과 달리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후적인 해결이 거의 안 돼요. A라는 업체가 마스크 제조업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코로나 현상이 심각했던 이란 업체에게 마스크 셀링 오파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B라는 이란 업체는 즉시 송금해왔어요. 7만 유로를요. 근데 그 이후로 한국 업체는 잠수탄 거죠. 이런 경우 이란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겠다, 아니면 이란에서 재판을 해서 한국에서 집행하겠다, 굉장히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오파가 오면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저 기업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제품이 그렇게 경쟁력이 높은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제품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이메일이 무역 사기에 더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지금 이메일이 오는데 네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다 사겠다라는 메일이 옵니다. 리스트 달라고 연락이 오죠. 근데 저는 제품 제조를 안 해요. 저는 유통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리스트를 달라, 이런 거는 전형적인 랜덤 사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반면 무역 클레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자는 대금 전액의 적기 지급을 기대하고 있고요. 수입자는 계약에서 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전량의 적기 선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착오가 있어서
제품을 조금 보내거나 아니면 망가진 걸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수입자의 기대가 어그러진 경우가 있죠. 이것은 클레임이지 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역 클레임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아직 선의의 단계에 있고 그리고 선의의 의지가 있으면은 무역 사기와 달리 사후적인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무역 사기와 무역 클레임의 형태가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사기하고 클레임하고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자의 위험은 수출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이번에 마스크 수출 사기건이죠. 아니면은 우리한테 보내기로 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경우가 많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우리가 중국 기업으로부터 철광 니켈 원료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 건설 폐자재가 들어있었다라든지 헌옷이 들어있었다라든지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자의 위험은 수출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아니하거나 이상한 물건을 보낸 경우가 수입자의 위험이고요. 수출자의 위험으로는 물건은 갔는데 돈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명분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그리고 물건이 목적항에는 도착하였는데 수입자가 악의적으로 물건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수출자의 위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이메일 해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분류는 제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고요. 다른 분들도 다르게 분류하실 수 있어요. 무역 사기의 경우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거래 전에 상대방의 정보를 가능한 한 깊게 확인하시고 나한테 매우 우호적인 거래, 예를 들어서 3달러짜리 스카프를 제조하는 사장님에게 생긴 일인데 3달러짜리 스카프를 초도 거래로 30만 불어치 사겠다. 그리고 선금으로 80%를 주겠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무역 서류 만들겠습니까? 전화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업체 신용조사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조사 했더니 역시나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등급을 정한 마지막 등급, 최하 등급을 받은 업체였었고요. 그 업체는 전형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여러 가지 무역 사기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상대방의 정보를 가능한 한 깊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매우 우호적인 거래, 급한 거래는 의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한테 왔던 이메일처럼 당신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표를 달라. 저는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는 제 이메일을 어디서 찾아보고 저한테 똑같은 이메일을 다른 업체에게 보낸 것과 똑같이 보낸 거예요. 그런 업체한테 이메일이 오면은 저는 이메일 다 수신 거부하고 다시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인데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송금증을 보내면은 수출자는 그 송금증을 확인하고 포워더에게 운송 선화증권을 서렌더 처리하게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보낸 송금증이 가짜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땅에 앉아서 시리아나 아프간 중앙은행에 만드는 송금증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자는 시리아나 아프간에서 우리에게 송금했다라는 송금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보고 물건을 보낸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송금증만 보고도 물건을 보내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송금증이 가짜로 판명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송금장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면은 바로 물건 보내시지 말고 사장님이 지정한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생긴 일인데요. 무효가 된 수표 그리고 위조한 수표 우리한테 보내서 제품 빨리 보내라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한 것처럼 비해를 가짜로 만들어서 신용장에 매입을 의뢰한 사건,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소송으로 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신용장 개설 의뢰인과 신용장 개설 은행이 사기를 공모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용장을 믿은 수출자만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용장 사기 하면은 수출자의 사기가 99%를 넘습니다. 근데 이 건은 특이하게 신용장 개설 의뢰인과 신용장 개설 은행이 공모하고 제품만을 편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용장 수입자가 신용장 매입을에 우리가 쉽게 말한 내고에 쓸 서류인 품질 증명서의 내용인 순도가 신용장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증명서를 변조하고 매입 의뢰에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하고 제품을 선적하지 아니하고 비해를 위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신용장이 개입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우리가 신용장 거래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이번에 망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구제 조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용장의 추상성 원칙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는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판례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자신이 받을 제품의 품질, 제품의 하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판례법이 만들어 놓은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 제도에 의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쉽게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의 입금증으로 화물을 인수한 경우에 책임 주체. 원래 진짜 송금하고 나서 그 송금증을 받으면은 포워더가 비해를 서렌더 해주기로 하였었는데 수입자가 가짜 송금증으로 돈을 받아간 케이스죠. 여기 보시는 페이지는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고 의뢰를 받고 무역 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겁니다. 결제 거부, 소액 거래의 원만한 결제로 장기간 수출자를 안심시킨 후 큰 규모의 최종 거래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연속거래라는 법이 인정되게 되면은 수출자는 무역보험에 부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연속거래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드리지 못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무역보험공사의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에 연락 두절하면 선적 거절하는 경우 마스크 셀링 오파건이었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약 목적물과 다른 물품을 실는 경우 몇 년 전에 중국 업체들이 우리에게 보낼 물건 대신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폐기물, 폐목재, 그리고 폐의류 등을 가득 담아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수출자에게 돈을 뜯어가는 케이스죠. 무역계약의 체결, 그리고 거래 규모의 확대 등 다양한 명분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은 금액을 떼어가는 겁니다. 이 금액들이 한두 번 갈 때는 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모아놓고 나면은 몇십만 불 단위를 넘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금원 지급 요청을 받으시면은 나한테 공문을 보내봐라 얘기하시면 거의 거짓말이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건이 도착항에 들어갔는데 도착항 현지에서 통관 비용이 인상되었다라는 명분으로 금원을 다시 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말고 그런 공문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봐라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저한테 이런 상담을 받으셨던 사장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공문 요청해 보세요 그랬더니 공문을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사기라는 거죠. 통관 비용의 인상 명목을 명분으로 돈을 뜯어가는 경우 공문을 요청하시면은 거의 거짓말이었음을 아실 수 있고요. 이메일 무역 사기단의 범죄 방법은 이메일 무역 사기 조직이 양사의 컴퓨터 모두에 들어가든지 한 군데 들어가서 양사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아까 저한테 당신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보내오는 메일은 랜덤 이메일 해킹이고요.
양사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수출자를 가장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사기는 스피어 피싱 해킹이라고 합니다. 랜덤 해킹은 아무한테나 보내는 것이고 스피어 피싱 해킹은 양사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언제쯤 얼마를 받을 것이 있구나 라는 정보를 파악한 후 수출자의 담당자로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죠. 이메일 무역 사기단의 범죄 방법은 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입자가 돈을 보내고 나서 수출자의 컴퓨터가 해킹되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출자의 컴퓨터의 해킹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만약에 수출자의 컴퓨터가 해킹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신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 피해의 책임 귀속 주체는 수입자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이메일 중에 리퀘스트라든지 페이먼트, 어전트, 트랜스퍼 이런 메일들이 들어오면 우리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이메일 계정을 3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네이버, 구글 지메일 3개를 쓰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정말 많은 해킹 메일이 옵니다. 월드뱅크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FBI, 영국 정보국, 그리고 심지어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이메일이 옵니다. 어떻게 제 이메일을 알았는지 저한테는 정말 많은 이메일들이 옵니다. 근데 그 이메일들의 주소가 아주 달콤하죠. 인콰이어리. 만약에 제조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궁금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메일 열어보고 그래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메일 발신인이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아는 기업이 아니면은 그냥 다 지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진짜 바이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아마 2-3번 정도 시간 들이고 경험해 보시면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무역업체의 업무용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한다. 그 다음 발주가 언제쯤 있다. 그리고 미수금이 얼마고 차기 발주액이 얼마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날 받을 돈이 100만 불이 있는데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수입자 너희 우리한테 3월 1일 날 100만 불 보내야 되는데 요새 우리 좀 돈이 딸리니까 한 일주일 내로 보내줘라. 깎아줄게. 이런 메일 받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좀 송금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깎아준다고 하니까 바로 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보내고 야 얼마 아꼈다라고 기분 좋게 앉아있는데 수출자한테서 회신이 오죠. 왜 돈 안 보내냐. 보냈다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해킹당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십니다. 우리한테 처음에 해커들이 보내는 이메일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 거래처 이메일과 매우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순서를 바꾼다라든지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한다라든지 아니면 글자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우리 거래처 이메일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를 만들죠.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바이어를 가장하고 우리나라 기업에게 방문하겠다고 보내온 파일입니다. 우리는 파키스탄의 업체인데 당신의 공장에 방문하고 싶다. 그래서 초청장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더니 유효기간이 잘못되어 있어요. 2018년 5월 31일 날 나온 여권이면은 말일도 5월 31일이 돼야 돼요. 근데 유효기간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 보시면은 옆에 여백이 있죠. 여권 사진이나 비자 사진은 사진에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죠. 사장님이 이거 여권 가짜니까 초청장 발급하지 마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불법 체류를 목적하는 자가 바이어로 가장하고 수출자의 공장 방문 등을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업체를 초청한 한국 기업은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나중에 아무래도 사실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청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14일 동안 비자가 필요 없다. 14일이면은 너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 공장, 우리 본사를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초청장을 보내시지 마십시오. 작년에 코비드-19 생기고 나서 확진자가 발생되었다라는 핑계를 대고 물품을 보내지 않냐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은행이 문을 닫았다, 돈을 못 보내겠다라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업 라인에 확진자가 생겨서 조업이 늦어진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보낸다라는 건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은행의 지점 직원이 모두 확진이 되면서 그 은행이 폐쇄하였다라는 뉴스가 토픽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으로 인한 납기 결제 지연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좀 법적인 어려운 부분이 들어있는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입증이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역이었느냐, 그런 것도 좀 따지셔야 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납기 결제 지연 책임은 누가 어떻게, 이 기사 특히 읽으실 필요 있는 분들은 다음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다음 포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전에 상대방 정보 확인하고요.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투자진흥공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의 신뢰, 능력을 보시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거래 조건, 그리고 급하게 진행되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의심하시고요. 과연 우리 제품이 그렇게 탁월한가? 그리고 송금증을 보내왔으면은 송금증의 확인을 넘어서 우리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었는가까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메일이 해킹되고 나서 그 이메일로 거래처가 우리한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야, 우리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그 일로 송금해라 라고 했는데 그 이메일에 리턴 메일로 확인한 기업이 있었어요. 너희 계좌번호 바뀌었니? 라고 확인했는데 그 이메일도 역시 해커의 손에 들어갔죠. 아, 정말 바뀌었어? 라는 것까지 믿고 송금한 기업이 나중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라는 말을 듣고 확인해보지 않는데 이 기업은 확인을 했어요. 뭔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이메일로 다시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해커의 손에 잡힌 거죠. 그 이메일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안심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메일을 받으시면은 리턴 메일을 보내실 게 아니고 유선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계좌번호가 정말 바뀌었니? 라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